그런 희한한 것만 안 좋은 것만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거 너가 아버지 때문에 정말 아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 괜한 얘기를 들은 거네요. 여기는 딜라이브 TV 왕진.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줄 분들을 소개하죠. 수요일의 상큼한 비타민 김효진 씨.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상큼. 네, 아이고. 네, 매주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죠. 오늘은 김경자님, 박은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건강 주시 이원영, 박세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TV 왕진 오늘의 주제 제2의 심장 발 건강을 사수하라. 아, 발. 야 이게 예, 심장. 그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일까요? 건강의 척도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신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평소에 우리가 발 건강을 지키는 데는 좀 소홀하기 마련이죠. 네, 모든 질병이 발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발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집에서 네. 뉴스 좀 보면서 항상 세수대야, 그 대야 하나를 준비했어요. 너무 그래서 좋죠. 뜨거운 물을 이제 저 끓여가지고 살살 부어, 찬물 조금 붓고 살살 부어가면서 조교하시는 약간 뜨겁다 싶을 정도로 대놓고 발을 담그고 시청을 합니다. 아, 역시 근데 네. 땀은 나질 않아요. 네. 발이 편해야 몸 전체가 편안한 법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면은 온몸이 쭉 펴지면서 편안해지는 건 그렇죠. 사실이더라고요. 릴렉스 되죠. 예. 네. 그 릴렉스라고. 릴렉스. 네. 그래서 발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가 싶기도 한데 이원영 선생님, 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발은 26개의 뼈와 네. 30개의 관절, 109개의 인대, 그리고 19개의 근육, 수백 개의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 선생님 손 그걸 다음으로 외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네, 손 다음으로 정교한 이제 인쇄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은 이제 서 있을 때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뛸 때는 체중의 7배를 발이 지탱을 하게 되는데요. 발은 보통 통증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내기 쉽습니다. 우선 발이 이제 불편해지고 이제 발의 통증이 만성이 되시는 분들은 보행 자세가 많이 불편해지고 그로 인해서 고관절이나 무릎 그리고 허리 관절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내셔야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매일같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발이 참 고생이 많네요. 새삼 발에게 미안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날이 더워질수록요 발과 관련된 질환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악화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5월에서 9월경이 되면은 발과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제 발 관련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인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2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다. 예, 특히 작년 5월에만 29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연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스포츠 활동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상 사고가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샌들이나 슬리퍼 같이 우리 발을 고정해주지 못하는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기 때문에 또 발 그 보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외상 사고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발이 노출되는 신발을 많이 신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 관련 질환 발생률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이요, 일평생 살면서 얼만큼 걷는 줄 아세요? 무려 지구를요, 3바퀴 반이나 돌 만큼, 그만큼 많이 걷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발은 일평생 혹사를 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김경자님께서 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평소에 그 족저근막염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많이 걷거나 좀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발
그 뒤꿈치를 대면은 너무 그 통증이 심해요. 저도 발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인데요. 발바닥에 힘을 많이 주는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걷게 되면은 발에 통증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가 발 아치 부분에 깔창을 깐다든지 아니면 두꺼운 양말을 신고 운동을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지간 신경종으로 엄청 많이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발에 대한 건강이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 지금 뭐 지간 신경종 그리고 또 뭐 족저 근막염 그죠? 예. 어려워요. 지금 이름도 되게 막 어렵고 머리가 약간 띵하면서 이게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보통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발과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진짜. 예,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제2의 심장, 발과 관련된 질환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어디 보자. 아침 첫 발에 찌릿. 찌릿. 아까 김경재 그래요. 씨가 네. 아침 일어나면 아우, 너무 아프다고. 아파요. 예, 예. 듣지도 못해요. 네. 네. 찌릿한 그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들다. 네. 과연 어떤 질환인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죠. 족저 저거 나왔네. 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네. 어떤 질환입니까? 이원영 선생님. 그 발바닥 아래쪽에 족저 근막이라고 섬유 모양의 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복적으로 걸으시는 분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불편한 신발을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 첫걸음 디딜 때 생기는 통증, 이제 모닝 페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쉬었다가 첫걸음 디딜 때 생기는 통증, 주로 저희가 스타팅 페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증상들은 아킬레스 건염, 족저 근막염 이제 두 질환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물론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는 뒤꿈치 뼈, 아킬레스 힘줄 부착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종아리 쪽으로 아킬레스 힘줄 방향으로 통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 근막염 모두 최근에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질환 모두 발 근육을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자극을 줘서 생기는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저희들이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박세환 선생님 왜 이 족저 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이거는 다 왜 아침에 첫발 디딜 때 찌릿찌릿 이렇게 아픈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저희가 잘 때 보통 발목이 이렇게 처진 상태로 자게 됩니다. 힘을 빼면은 그때 이제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디디려고 할 때 수축돼 있던 조직들이 이제 늘어나고 찢어지면서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느 정도 걷다 보면은 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통증이 점점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하지만 또 낮에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요. 휘어진 엄지발가락하고 관련이 있는가 봅니다. 휘어져. 엄지발가락이 휘어요. 휘어진 분들 본 적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뭐야 이거? 무지외 반증? 무지외 반증? 무지외반증입니다. 무지외 네. 반증은 하이힐을 오래 신어서 생긴다는 것 정도는 그래요. 우리가 좀 알고 저는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뭐가 그렇게 무지했나요? 예. 그게 어떤 질환입니까 이게? 네, 이원영 선생님. 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고 돌출된 뼈 부분이 신발 안쪽에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통증,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무지외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하이힐을 오래 신는 분들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아 하이힐병이라고 많이 불렀고 물론 신발적인 부분, 굽이 높고 앞볼이 좁은 신발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 착용 이외에도 평발과 같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히 발이 못생긴 컴플렉스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진행성 질환으로 초기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기에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 이후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보통 많으시겠네요. 아무래도 신발 착용과 영향이 있다 보니 이제 여성분들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물론 최근에는 남성분들도 이제 키높이 구두 혹은 이제 불편한 신발 착용이 늘면서 남성에서의 발생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아, 이래저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짤막한 게 저희 같은 단신들이 이렇게 불리한 질환일 수 있겠네요. 굉장히 갑자기 속상해진다. 속상해진다. 근데 이게 계속 발가락이 변형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무지 외반증을 그냥 쉽게 방치하면은 안 될 질환인 것 같네요. 근데 박세한 선생님, 이 무지 외반증을 방치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혹시 또 다른 질환이 올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초기에는 보통 이제 튀어나온 발 부분만 이제 통증이 가끔 생기다가 그 통증이 점점 진행하면서 잦아들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엄지발가락이 점점 이제 무지외반증 진행이 되면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파고드는 교차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이제 심하게는 피부가 서로 눌리면서 피부 궤양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간신경종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은 발등뼈 사이에 지나가는 지간신경이 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증상은 발바닥 쪽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발생하거나 발가락에 찌릿거리는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외반증은 근데 근본적인 이제 증상은 이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부위가 아픈 거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발 외측으로 자꾸 체중을 딛고 걸으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발바닥을 보시면은 발바닥 외측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 있고 또 그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바닥 외측에 자꾸 힘을 주고 걷다 보니까 또 발목이 자꾸 돌아가서 염좌가 발생해서 또 추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발 보행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몸의 균형이 불균형해져서 무릎 관절염이나 이제 허리 디스크 등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무지 외반증 하나 방치했다고 진짜 정말 온몸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네, 그래요. 네, 몸의 균형까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발과 관련된 마지막 질환은 뭐요? 자꾸만 발목이 삐끗? 어. 어떤 질환일까요? 발목 염좌. 염좌입니다. 뭐 흔히 발목을 접질렸다, 그렇죠, 발목 접질린다. 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발목 염좌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그런 흔한 질환이라 아무래도 치료에는 좀 소홀하기 마련이죠. 맞아요.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냅둬. 이원재 선생님, 발목 염좌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흔히 발목을 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발목 염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목 염좌는 발목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의 인대 손상을 발목 염좌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발목이 안으로 돌아가는 손상 기전에 의해서 발목 염좌가 많이 발생을 하고 발목 주변의 통증, 붓기를 동반하게 됩니다. 발목을 접질린 이후에 발목의 통증과 붓기가 심한 경우는 병원 진료를 조기에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발목 염좌를 방치하는 경우 발목 통증이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을 평지를 걸을 때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쉽게 접지르고 발목에 힘이 없는 증상, 즉 만성 불안정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연골 손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염좌 이후에 발목에 붓기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발과 관련된 질환들을 이게 사소하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발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퀴즈 소리만 나면 눈이 번쩍 뜨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맞히고 싶어요. 자, OX 퀴즈. 발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네, 발 건강에 관한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는 발에 딱 맞는 신발이 좋다. 예. 뭐. 하나, 둘, 셋. 짠. 오죠. 저랑 효진 씨만 오죠. 오죠. 모두 X를 들어주셨어요. 예. 저는 왜 그러냐면은 네. 뭐 저녁에 신발을 맞추라고 그러잖아. 아, 발이 발이 이제 부어 좀 있- 부으니까. 네. 그래야 편안해지는 신발을 신을 수 있다. 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저녁에 맞추다 보면은 또 낮에는 헐겁게 신게 되잖아요. 네. 그럼 헐떡헐떡거리면은 안에서 오히려, 놀면 다쳐요.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아니 그 정도로 들었거든요. 헐겁게 하나. 발에 딱 맞아야지. 우리 딱 발에 딱 맞는 맞으면 거 신으셔야죠. 딱 맞으면 비행기 타고 내리고 이럴 때 신발 신기 힘들어요. 비행기 슬리퍼 슬쩍 신고 내리면 되죠. 열기가 지금 예. 뜨거워요. 오죠. 발에 딱 맞는 거 신어야죠. 저도 슬리퍼를- 선생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네. 오후에는 발이 붓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게 신어야 건강에는 그렇지? 좋을까 싶어요. 네, 우리 김 위원장님도 같은 저는 생각에. 이렇게 딱 맞는 신발을 신었더니 사실 족저근막염도 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지금은 5mm 저 신발보다 5mm 정도 조금 큰 거를 신으면 맞아요. 한 사이즈 큰 거. 발이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아 발이 자라나요? 아니 잘하진 않는데 발이 조금 덜 피곤하더라고요. 네. 아, 아무래도 또 조금 야. 더 걷다 보면 네, 그리고 부으니까. 네. 자, 이원영 선생님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그럼요. 오 아니에요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그 왜요? 허참 선생님하고 박은하님께서 잘 말씀을 어머머머머. 주셨는데 보통 신발은 저희가 저녁에 발이 적당히 부었을 때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꽉 이제 조이는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족부 질환과 이제 영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지외반증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경우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제 증상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는 보통 이제 신발 앞쪽과 엄지발가락 사이가 1에서 1.5cm 정도 여유가 있고 신발 이제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붙였을 때 뒤쪽이 약 1cm 정도 공간이 있는 정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족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여유 있어야 되는군요. 발에게 미안해지네요. 저는 그동안 딱 맞는 것만 신었거든요. 아우 또 이 핑계로도 신발 좀 사야겠네요. 그래야겠네요. 자, 발 건강에 관한 OX 퀴즈 박세현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우리가 발바닥이 평평한 경우를 평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평발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편발. 네. 오 네네. 남자는 군대를 가느니 안 가느니 뭐 아,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또 뭐 뛰지를 못한다느니 그렇죠. 운동선수한테도 뭐 중요하잖아요 많거든. 이게. 마음에 결정하셨으면 준비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딜라이브 하나 둘셋 아이 우리 김경자님만 X를 X. 드시고 모두 O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치가 좀 있잖아요. 네, 네. 불편한 신발이라든가 네. 또 그렇게 좀 많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여자들은 갱년기도 좀 겪고 그러다 보면 그 아치 축이 무너져가지고 평발이 되더라고요.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아 네. 실제로 지금 경험해 네, 보신 네. 거죠? 옛날에는 진짜 달리기도 잘하고 발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축이 무너져가지고 발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는 다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이제 그 어떤 습관이라든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신발을 이제 어떤 거를 신느냐에 따라서 또 발을 얼마만큼 운동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발 모양이 변하니까 저는 야 이거 인력사님이야. 아니 있는데요. 지금 연구 결과를 아니 말씀하시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족저근막염으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예, 아, 그렇게 이거 또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정답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러네요. 저희는 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럼. 생각하는 거죠. 보통 왜 아버지나 어머니가 평발이면은 또 자녀들도 평발인 경우가 되게 있어요, 많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요?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요. 아무튼 발의 변형이 이게 후천적이진 않지 않을까. 그 그래. 모양은 네. 몰라도 맞아요. 평발. 네. 자 정답 공격. 정답은 X입니다. 야 진짜 맞나 보네. 네, 그런 거죠. 오야.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보통 달릴 때 발에 가해지는 우리 발의 무게가 가해지는 무게가 체중의 약 2배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무게를 평생 지탱하고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발의 아치입니다. 근데 이게 평발이 있는 분들은 그 아치가 없기 때문에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그대로 발이 다 흡수를 하게 돼서 오래 걷기가 힘들고 그리고 발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발을 대부분 이제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발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평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제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이제 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예,
예, 또 같은 경우도 이제 후천적인 평발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발의 아치를 잘 받쳐주지 못하는 신발이 있으면 딱딱한 구두라거나 아니면 이제 플랫 슈즈 아니면 하이힐 같은 거를 많이 신으시면 발의 아치가 이제 잘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격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어서 아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그거 서서히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 김경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네. 아니 어렸을 때 저도 약간 선생님 평발인데 저희 아버지도 평발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맨날 하여튼 그런 희한한 것만 안 좋은 것만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거 너가 아버지 때문에 평발 아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 괜한 얘기를 들은 거네요. 그런 억울하네요, 선생님. 예, 그런 광경을 저도 예. 외래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쵸? 가족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평발인데 누구 때문이냐 해서 서로 싸우시는 분들도 예, 많이 가족목이 아니네요. 엄마 아이란다. 아니 근데 사실 또 평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 축구의 그 대표 얼굴 전설적인 존재 우리 박지성 선수가 평발로 또 그래. 밝혀져서 그게 또 굉장한 네, 이슈가 맞아요. 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굳이 평발을 치료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원영 선생님, 평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발의 아치는 5에서 6세경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서 6에서 8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제 평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뭐 대부분 크면서 이제 발의 구조가 바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평발은 크게 이제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유연성 평발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연성 평발은 뭐 얼핏 보기에는 평발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체중을 지탱하면 발이 좀 평평하게 평발로 좀 변형이 이제 되는 분들이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강직성 평발의 경우는 발의 뼈나 뭐 힘줄 같은 구조적인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발바닥에 이제 굳은 살과 같은 이제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이제 오래 걸을 때 만성적인 피로감 혹은 이제 반복적인 접지름과 같은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구나.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그 사람에 따라 발 그 걸음걸이도 참 다양한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안짱 걸음과 팔자 걸음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잘못된 걸음걸이가 우리 발 건강을 악화시킨다. 가만있어. 이건 잘못된 걸음걸이가 발 건강을 악화시킨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다 오다.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다. 네, 이거 뭐 예. 물을 필요도 없는 근데 거죠. 이게 무슨 함정이 있을 것 같아. 뻔한 건데. 그 느낌이 좀 그런데요. 정답 확인. 예, 지금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다 맞추라고 보너스 맞아요. 문제를 주신 거네요. 그러네. 사람마다 발 걸음걸이가 다 다양한데 이제 우리 신발 뒷굽을 보면 보통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의 밑창 뒷굽을 보시면은 이제 이 중심선을 나누어 보았을 때 외측이 더 굽이 많이 달아 있으면 보통 팔자 걸음, 그리고 안쪽이 더 많이 달아 있으면 안짱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안짱 걸음을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이 아킬레스 건이 이제 오래 걷다 보면 내측으로 약간 치우치면서 발을 미는 힘이 좀 약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발가락, 발목 그리고 무릎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 걸음을 걷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걷는 뒤로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음걸이를 걸으시기 때문에 이제 척추에 무리가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척추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자 그림이? 오, 그렇죠. 예, 뒤로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걸으니까. 팔자 걸음 걸으시는 분들 특징이 골반이나 몸통의 회전을 많이 하고 걸으시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골반의 비대칭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엉덩이가 실룩실룩거리잖아요. 그거 완전 조폭 그림인데. 맞아요. 신발의 주인을 몰라도 벗어놓는 모양에 따라서 누군 왔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 뒷모습 걷는 거 그러니까요. 보면은. 발걸음 네. 자국들이 똑같잖아요. 닮아 있잖아요. 아유. 정말 오늘 새로운 내용들 많이 배워봤습니다. 발 건강 맞춤 처방을 준비해봤습니다.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발 건강 이렇게 지키자. 첫 번째 솔루션은요. 발목 위험자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발목 염자가 생긴 이후에 이제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골절보다 발목 염자인 경우 다친 이후에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꼭 다 이제 뭐 골절 환자 같은 경우도 가끔 외래에 이제 걸어 들어와서 이제 엑스레이 영상 이후에 골절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 뭐 걸어 들어왔는데 어떻게 골절이냐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뭐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염자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또 다친 이후에 이제 뭐 대부분 환자분들이 증상을 방치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붓기가 심한 경우는 이제 3에서 4일 정도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얼음을 이용해서 냉찜질이 중요합니다. 또 그 발이 심장보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으면 발이 계속 붓기 때문에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올 수 있게 베개 등을 이용해서 다리를 올려놓는 이제 활동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붓기가 가라앉은 이유는 온찜질로 변경하시는 게 중요하고 온찜질은 전체적인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만성적인 통증을 이제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6주를 넘어가는 통증은 이제 일반적인 발목 염자의 이제 질병 경과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동반된 연골 손상이나 힘줄 손상과 같은 이제 다른 이제 동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는 병원에 내원해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요? 무지외반증. 통증이 없다면 일단 지켜보자. 자, 무지외반증은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박세한 선생님? 네, 맞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변형이 심하더라도 사실 통증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그 무지외반증을 수술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튀어나온 부위가 자꾸 통증이 발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발 외측에 아까 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면서 또 통증이 발생할 때, 또 그리고 내측에 튀어나온 게 심하다 보니까 신발을 신기가 불편한 경우, 그럴 때 이제 수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 교정 수술은 튀어나온 뼈를 바로잡고 그리고 수축된 근육과 인대를 늘려줘서 발의 이제 본연의 기능을 찾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외반 교정 수술을 통해서 환자들의 통증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발 모양 자체가 이제 변형이 심했던 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선생님 인터넷 보면은요, 무지외반증 보조기, 교정기 뭐 이래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착용하는 제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던데 이게 실제로 그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가요? 효과가 있나요? 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지외반 교정기나 그다음에 무지외반 보조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증상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증상 완화 목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질병의 진행을 막아주고 치료 목적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지외반 보조기나 교정기 같은 경우는 골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소아 환자나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처럼 당장 치료가 이제 불가능한 분들 혹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처방이 나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발의 편안함과 그리고 통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발의 뼈가 이제 변형이 되고 질병이 진행을 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너무 과대 광고가 많어. 그걸 따르면 안 되지. 믿으면 안 되고. 질환 치료는 뭐든- 병원에서 선생님과 그렇지, 전문의와 뭐든지.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 진짜야. 100% 네. 진실이야. 예. 세 번째는요? 발 건강을 위협하는 키높이 깔창과 하이힐. 이거 정말 제 얘기네요. 예. 네. 선생님 내 정말 얘기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짤막한 이 아담 사이즈의 단신들은요 정말 이 하이힐, 키높이 깔창 포기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번지 점프대에 서 있는 것 같은. 저는 어지러워요, 그런- 내려오면요. 네. 저희 진짜 이렇게 멀미 굽이 있는 나요. 걸 해야지 윗공기도 이렇게 마셔보고 네. 기분이 좋고 그러는데 이걸 포기하라니. 선생님, 이원영 선생님, 진짜 키높이 깔창, 하이힐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발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키높이 구두나 이제 하이힐 같은 신발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저희가 발의 보행 패턴은 뒤꿈치가 이제 땅에 닿고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넘어가면서 발끝으로 저희가 추진력을 얻어서 걷게 됩니다. 근데 키높이 구두나 깔창의 경우는 이런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무너지고 또 자세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 그리고 허리와 같은 인접된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디스크와 같은 증상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이제 하이힐을 신으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 정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3에서 4일을 넘지 않도록 보통은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효진 씨 예. 양말에 깔창 깔아보셨어요? 깔아봤죠.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예, 하잖아요. 사극 진행할 때. 네, 저희 많이 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은요. 발 건강을 지켜주는 족욕과 스트레칭. 아, 좋다. 예, 예. 이게 이제 중요하구만. 족욕하고 스트레칭 좋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서 몸의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족욕이 우리 발의 이 혈액순환 개선과 붓기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족욕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목이나 종아리 정도의 높이로 따뜻한 온수에 발을 담그고 난 다음에 한 10에서 20분 정도 몸이 훈훈해지거나 발이 살짝 땀이 날 정도까지 이제 족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발 건강 스트레칭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벽을 마주하고 발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과 마주선 상태에서 이제 벽에 손을 짚고 그리고 아픈 발을 최대한 뒤로 뺍니다. 예, 뒤로 빼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다음에 체중을 눌러서 우리 발바닥과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유리병이나 아니면 골프공 같은 걸 바닥에 놓고 발바닥에 놓고 굴려주는 겁니다. 아, 네. 움푹 파인 곳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좀 자극 많이 해주는 것이 좀 호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예. 시원하겠다. 네. 그게 이 족욕할 때 예. 내 하다가 발을 이렇게 빼보면은 빨갛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예, 좋은 그게- 현상입니까, 혈액 순환이? 예, 맞습니다. 이제 족욕을 하는 게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말초 혈관이 늘어나면서 이제 피가 많이 쏠리면서 이런 염증 같은 거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서 그 좋은 효과인데요. 근데 또 이렇게 좋다고 하시면은 너무 뜨거운 물을 하셔가지고 간혹 또 화상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예,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게 그냥 이제 목욕탕의 온수 정도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제 자갈밭이나 예, 맞습니다. 황토길이나 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각형태 거기에다가 상자에다가 그 콩이 있잖아요. 그걸 넣고 거기 안 들어가서 움직이고 뭐 이러거든. 네. 그것 좀 걷는 거 어때요? 콩 마사지. 아,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딱히 뭐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권장드리는 거는 지압 장판 같은 거를 좀 구입해서 그 발바닥을 이제 밟아주면 예, 그게 또 발바닥 마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 이완되기 때문에 발 건강에 이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방법도 다 좋은 방법입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선생님. 발의 통증을 참고 지내면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발의 전체적인 기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이 또 뻣뻣해지고 또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발을 이제 못 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발에 불편함이 생기면 일찍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를 보시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은 평생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고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인 보행을 하게 해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발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은 한번 문제가 생기고 나면 치료가 쉽지 않고 그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발 관리를 시작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소중한 발. 예, 통증이 지속된다면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이원영 박세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